안녕하십니까. 인문학연구소 인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라이벌 대 라이벌 9번째 정약용과 서용보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9번째, 18세기 조선을 대표하는 두 천재 정약용, 서용보. 세종대왕에게 장영실이라는 천재가 있었다면 정조에게는 정약용이라는 또 다른 천재가 있었습니다. 10년도 훨씬 전이라 지금은 어떻게 바뀌었는지 모르겠지만 남양주의 정약용 생가에 방문했을 때 그가 발명했던 여러 가지 물품들을 보면서 그의 천재적인 면모에 감탄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때의 사진 몇 장을 한번 올려보자면 여기가 이제 다산 유적지라고 해서 되어 있고 어, 이렇게 박물관 기념관도 있고 정약용이 만든 것들 뭐 이런 것들이 또 전시가 돼 있어요. 이렇게 뭐 동상도 있고 이렇게 아이들을 위해서 거중기를 어떤 체험해 볼 수 있는 그런 것들도 있고요. 자, 어쨌든 이런 잠시 예전의 추억을 뒤로 하고 정약용과 그의 라이벌이었던 서용보에 대한 이야기를 풀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 조선을 대표하는 실학자 정약용. 1762년 경기도 광주에서 태어난 정약용은 어릴 적부터 차분한 성격과 남다른 영특함이 돋보이는 아이였다고 합니다. 이후에 이익에 학문을 접하게 된 그는 당시 광주 부윤이었던 이기환과 매부인 이승훈 등에게 이익의 학문을 계승받게 됐습니다. 1783년 진사시에 합격한 정약용은 성균관에 입학을 해서 학문적인 소양을 쌓게 되었죠. 정조를 처음 만나게 된 것도 바로 성균관에 있었던 그 당시였습니다. 그는 성균관에서 자체 시험에서 늘 1등을 했기에 정조에게 직접 상을 받기도 했고 시를 지어서 바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유난히 대과 시험과는 인연이 없었던지 6년이 지난 1789년에서야 식년 문과 갑과 차석으로 합격을 하게 됐습니다. 성균관 유생 시절부터 정조의 총애를 받던 정약용이 가장 먼저 큰 활약을 했던 것은 한강에 배다리를 놓는 것이었습니다. 정조는 아버지 사도세자의 묘를 광주에서 화성으로 옮긴 뒤에 현릉원이라고 이름을 짓고 매해 참배하려고 했지만 늘 한강을 건너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이때 정조는 이 문제를 정약용에게 맡겼고요. 정약용은 자신의 모든 지식을 총동원해서 연구한 끝에 80여 척의 배를 옆으로 나란히 세운 뒤에 대형 널판지를 올려놓는 배다리를 설계합니다. 정약용은 설계도에 배와 배 사이의 간격, 판자의 너비와 두께, 배들이 물결에 휩쓸리지 않게 하는 방법 등 수십 가지 내용을 기록했고요. 그 기록을 바탕으로 마침내 1789년 용산과 노량진 사이에 배다리를 준공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자, 정약용의 이런 성과는 그가 성우학파, 그러니까 이익의 사상을 중심으로 한 학파를 통해서 실증과 실용에 기반을 둔 학문을 수학했다는 점과 함께 이른바 서학이라고 불리는 천주교의 관심을 통해서 서양의 기술에 대해서도 지식이 풍부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처럼 믿음직하게 일을 처리한 정약용에게 정조는 새로운 과제를 맡기게 됩니다. 바로 화성을 이른바 계획도시로 만들라라는 것이었죠. 1792년 정조는 직접 청나라에서 입수한 기기도설을 전해 주었고 연구하도록 명령했습니다. 정약용은 이 책과 서학의 지식을 결합해서 기중기와 농로 등을 만든 뒤에 서양식 축성 기법을 기초로 수원 화성을 쌓는데 기여했습니다. 수원 화성의 그 다양한 재능을 모두 끌어모아서
수원 화성은 그의 다양한 재능을 모두 끌어모아서 만든 역작이라고 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처럼 자신의 재능을 불사른 정약용을 정조는 이번에는 암행어사로 파견을 합니다. 1794년 경기 지방에 암행어사로 출두한 그는 경기도 관찰사였던 서용보와 연천 현삼이었던 김양직의 비리를 캐내어 파직시키는 성과를 거두게 됩니다. 그야말로 다재다능한 만능 인재였던 거죠. 하지만 바로 그 사건으로 인해서 이후에 서용보와 돌이킬 수 없는 앙숙 사이가 되었습니다. 이 정조를 대표하는 또 다른 천재 서영보. 서영보는 정약용보다 5년 전인 1757년 대구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는 정약용과는 다르게 18살에 진사시에 급제하자마자 바로 대과까지 패스해버린 천재적인 두뇌의 소유자였죠. 게다가 고조부가 정성왕후, 그러니까 영조의 정비였어요. 그런 아버지 덕분에 달성부원군 서종제였기 때문에 집안마저 뒷받침이 되었습니다. 당연하게도 그는 출세 가도를 달릴 수 있었는데 여러 관직을 잠깐씩 거친 그는 1783년 규장각 직각에 올라서 1792년에는 사은 부사로 청나라에 다녀와서 경기도 관찰사 자리에 앉았는데 이때 정약용의 보고로 인해서 파직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암행어사인 정약용이 김양직의 비리를 캐내어 보고하면서 그 윗사람인 서용보에게도 책임이 있다라는 정도로 보고했었기 때문에 정약용의 보고 때문에 꼭 파직되었다라고 보기보다는 당시의 어떤 정치적인 상황에 따라서 일시적으로 경질된 정도가 아니었느냐라고 보는 것이 더 합당합니다. 정조가 한강을 건너서 사도세자의 묘에 참배를 하기 위해서는 한강에서 노량진을 지나 과천을 거쳐 남태령을 지나야 했는데 이 길이 매우 험했기 때문에 당시 경기도 관찰사였던 서영보는 시흥대로, 그러니까 서울, 안양, 수원을 잇는 이 시흥대로를 구상했고 이때 산막천을 건너는 다리인 만안교를 짓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정약용의 고발로 인해서 파직당하는 바람에 1795년 후임 경기도 관찰사였던 서유방이 만안교의 완성을 이루게 되었죠. 종 2품에 해당하는 관찰사 자리에 있던 서영보에게 당시 종 5품의 수찬 지위에 있던 정약용이 지적을 했다라는 자체도 큰 문제였지만 이처럼 자신의 어떤 나름 업적을 정약용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넘겨주게 된 서영보는 정약용에 대한 감정이 당연히 좋을 수 없었겠죠. 게다가 서영보는 노론에 속해 있었는데 정약용은 남인에 속하는 인물이었기 때문에 정치적으로도 심각한 갈등이 일어난 것입니다. 서영보에게 이것은 굉장히 불쾌하고 모욕적인 일로 느껴졌던 것 같습니다. 파직당한 그해에 다시 정조의 화성 행차 관련 업무를 맡던 정리사로 복직한 그는 이조 형조의 참판, 개성부유수와 대사헌 등을 지내었고 1799년 예조 판서를 거쳐서 1800년 순조가 즉위하던 해에는 우의정의 자리에까지 오르는 급상승 노선을 그리게 되었죠. 3. 정약용의 복귀를 틀어막은 서영보. 정약용의 찬란했던 시절은 정조의 죽음과 함께 막을 내리게 됩니다. 이미 대가에 급제해서 등용이 되자마자 천주교 신자라는 이유로 탄핵을 당하고 해미에 유배까지 당했지만 10일 만에 풀려날 수 있었던 정약용이 다시 천주교 논란에 휩싸이게 된 거죠. 순조 1년 순조의 수렴청정이었던 정순왕후 김씨는
노론 세력과 함께 신유 박해를 주도합니다. 이것은 정조 제위 시기에 급성장한 남인 세력을 숙청하려는 정치적인 의도가 주 목적이었습니다. 이 결과 약 300여 명의 천주교 신자들이 순교를 당했고 남인의 수장이었던 이가환 역시 숙청을 당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다시 정약용이 섞여 들어갔죠. 정약용의 셋째 형인 정약종은 실제로 천주교 신자였기 때문에 순교를 받아들였지만 둘째 형인 정약전은 천주교 신자임에도 배교를 선택했고 종교로서의 천주교가 아닌 학문으로서의 서학을 받아들였던 정약용 역시 배교를 선택하면서 처형 대신 경상도의 장기현, 현재의 포항 장기면으로 유배를 떠나게 됐습니다. 그러나 다시 큰형 정약현이 사위였던 황사영이 청나라 서양 세력의 무력 침공을 바탕으로 천주교인들이 활동 보장을 요청하는 백서 사건을 벌이다가 발각되면서 정약용은 전남 강진으로 유배지를 옮기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정약용으로서는 꽤 억울한 상황이었죠. 그러니까 자신의 큰형, 그것도 이복형의 사위가 자신이 천주교인인데 박해를 당하니까 이 청나라에 있던 서양 세력을 끌어들여서 우리 조선을 혼내주세요. 뭐 이렇게 요청을 하는 사건을 벌이다가 걸린 거예요. 그래서 정약용까지 세트로 묶여가지고 유배를 떠나게 된 거죠. 이후 정약용의 억울함을 바탕으로 일부에서 그의 유배를 풀어주자라는 의견이 나왔지만 당시의 우의정이었던 서영보는 그 의견들을 묵살해 버립니다. 결국 정약용의 유배 생활은 18년 동안이나 이어지게 되는데 그동안 정약용은 학문에 몰두하면서 경세 유표, 목민심서, 흠흠심서 등을 저술하게 됩니다. 당시 아들들에게 보내는 편지였던 유배지에서 보낸 편지라는 어, 내용은 책으로 현재도 판매 중이고요. 7차 교육 과정에서 고등학교 국어 교과서에 수록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 뒤에 서영보는 좌의정, 판중추부사 등을 거친 뒤에 사직했다가 14년 후인 1819년 영의종으로 조정에 복귀하며 1인 지하 만인지상의 자리에 오르게 됩니다. 정약용 역시 1818년 오랜 유배 생활을 끝내고 고향으로 돌아왔지만 다시 벼슬에 나가지는 못했고요. 저술 활동을 이어갑니다. 그리고 1824년 서영보가 사망을 하고 정약용 역시 12년 뒤인 1836년에 사망을 하면서 이들의 악연은 끝을 맺게 되었습니다. 사소하다면 사소했던 보고서 한 장과 정치적 이념의 갈등 등이 당대 최고의 천재였던 두 사람을 죽을 때까지 서로 시기 질투하는 라이벌 사태로 만들어 갔던 것이죠. 자, 그럼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컨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들려드린 이야기가 여러분의 흥미와 호기심을 조금이라도 만족시켜 드렸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